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어느 날 암행어사 박진우는 말을 재촉하며 가파른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방관리들이 밀무역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조사차 폭우로 달려가고 있었지요. 이 고개만 넘으면 서해 포구가 보이겠구나. 아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와 그의 어깨를 스쳐갔지요. 그 바람에 암행어사 박진우는 깜짝 놀랐고 마른 울음소리를 크게 내며 뒷발로 일어섰지요. 암행어사를 처치하라. 그리고 그자가 가진 문서를 반드시 빼앗아야 한다. 갑자기 수십 명의 자객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박진우는 검을 빼들었으나 매복한 자들의 수가 너무 많았지요. 이 자들이 내 정체를 어찌 알았을까? 내부에 첩자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말이 놀라 뛰는 바람에 그는 가파른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박진우의 얼굴을 적시자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요. 온몸이 아프고 머리가 깨질 듯 무척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기억이 없었지요. 바닷가 백사장에서 눈을 뜬 암행어사 박진우는 머리를 부딪혀 기억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이고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의 이름도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도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해안가에서 옷이 젖은 채 그는 혼란스럽기만 하였지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천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보천치라는 말이었지요. 암행어사 박진우도 자신에 대한 기억이 없다 보니 자신의 이름이 바천인 줄 알았습니다. 배가 고픈 바천은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국어를 시작했지요. 한 푼만 줍소. 배가 너무 고픕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안 됐다는 생각만 할 뿐 선뜻 나서서 그를 돕지는 않았지요. 아니, 저 바보는 오늘도 나와서 동냥을 하고 있잖아. 어이 바천이, 이리 와서 우리를 말 태워주면 누룽지 줄게. 마을 아이들은 바보천치라며 놀려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바천은 아이들을 혼내기는커녕 먹을 것을 준다는 말에 엎드려 신나게 말을 태워주었지요.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좀 더 빨리 달려봐. 바천이는 배고픔을 참고 아이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주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놀고 나니 아이들이 누룽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천이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누룽지를 허겁지겁 먹었지요. 바천아, 내일도 말 태워줄 거지. 그럼 내일은 누룽지를 더 많이 가져다 줄게. 그럼 나야 좋지. 그런데 그때 술에 취한 포졸 최덕만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허리춤에는 방망이를 차고 있었지요. 길을 비켜라. 관가에 보졸님이 지나가신다. 감히 눈을 마주치는 놈이 있거든. 당장 요절을 낼 것이다. 사람들은 술 취한 포졸 최덕만을 모두 피해갔습니다. 그가 술에 취하면 망나니가 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하필 바천이의 눈이 그런 최덕만의 눈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그는 비틀거리며 바천에게 다가갔습니다. 감히 내 놈이 내 눈을 똑바로 본 것이냐? 내 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내 오늘 내 놈의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놓고 말겠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오. 바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포졸은 방망이를 꺼내 사정없이 그를 때렸습니다. 감히 포졸나리의 눈을 함부로 마주치면 어찌 되는지 내 오늘 단단히 가르쳐 줄 것이다. 바천의 입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온몸은 시퍼렇게 물들었지요. 구경꾼들은 포졸 최덕만이 무서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멀찍이서 구경만 했지요. 아이고 포졸라리, 이놈이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한 번만 봐주셔요. 당장 내 눈앞에서 서 꺼지거라. 이 장터에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그땐 관하로 끌고 가겠다.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나리. 포졸이 떠나가자 구경꾼들도 모두 떠나갔지요. 다시는 장터에 나타나지 말라는 포졸의 말에 바천이는 비틀거리며 시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지요.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한 데다 사정없이 두들겨 맞다 보니 그는 정신까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다 마을 변두리 어느 집 마당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나오던 여인이 쓰러져 있는 바천이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자는 좀 전에 포졸에게 두들겨 맞던 사내가 아닌가. 과부 헤라는 얼른 바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살았나 죽었나 가슴에 귀를 대보았지요. 그러자 그의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아직 숨은 쉬고 있는데 자칫하면 엄동설 안에 얼어 죽을 수도 있지 않은가. 과부 헤라는 낑낑대며 바천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눕혀주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약을 꺼내와 바천의 몸에 발라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성한 곳이 없네 없어. 어쩌면 사람을 이리도 팬단 말이야, 나쁜 놈 같으니라고. 과부 헤라는 바천의 옷을 벗겨가며 온몸에 약을 발랐습니다. 온몸이 시퍼렇게 멍든 것을 보고 왠지 그녀의 가슴이 짠했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를 맞아 쓰러졌으니 그녀는 바천이가 너무 불쌍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헤라는 마음속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지요. 과부가 낯선 남자를 돕는 것이 알려지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크게 다친 바천을 외면할 수도 없었지요. 그녀는 바천이가 바보천치라 할지라도 그의 목숨은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야 손가락질 받으면 그만이지만 이 사내는 목숨이 달린 문제야. 과부 헤라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바천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과부 헤라는 부잣집 며느리로 시집간 지 한 달도 안 되어 쫓겨났었습니다. 서방이 기생을 데려와서는 본처인 헤란을 트집 잡아 쫓아냈지요. 그 바람에 헤라는 어촌 마을에 내려와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사내도 믿지를 않았지요. 다음 날 똥이 뜨자 헤라는 아침 일찍 달려가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의원이 바천을 찬찬히 살펴보고 말했지요. 뼈가 부러지거나 크게 부상을 입은 곳은 없소. 타박상 정도이니 깨어나면 괜찮을 것이오. 그럼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요. 그렇소. 지금 의식이 없는 것은 먹지 못한 데다 매질을 당해서 그런 것이오. 깨어나면 잘만 먹이시오. 알겠소, 의원. 의원이 돌아가고 다음 날 바천이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정신이 좀 드시오. 낯선 곳에서 깨어난 바천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요? 이곳은 우리 집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방 안은 소박했지만 깨끗했고 한쪽에는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지요. 자, 이것부터 우선 드시오. 헤라는 의원이 처방해준 약재를 다려 바천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은 의원께서 처방해준 약이요. 그러니 안심하고 드시면 될 것이요. 그렇구려. 참으로 고맙소. 바천은 헤란이 건네준 탕약을 단번에 들이켰습니다. 배고픈 그에게 탕약도 맛있었지요. 한 그릇 더 없소. 배가 많이 고팠구려. 잠시만 기다리시오. 끓여놓은 죽을 가져오겠소. 헤라는 부엌으로 들어가 죽사발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바천은 허겁지겁 죽그릇을 깨끗이 비웠지요.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바천이 죽을 다 비우자 헤란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바천이요. 아니, 그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놀리려고 지은 별명이고 진짜 이름이 무엇이냔 말이요. 그 말에 바천은 또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하였습니다. 모르겠소. 난 기억이 없소. 아니, 기억이 없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모르겠소. 내 기억은 며칠 전 바닷가에서 깨어났을 때부터가 전부요. 그 이전의 기억은 아무것도 생각나질 않소. 그제서야 헤라는 사람들이 왜 바보천치라 불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기억을 잃어 모든 게 낯설고 어리둥절하다 보니 사람들 눈에는 바보로 보였던 것이었지요. 바천의 사정을 알게 된 헤라는 왠지 그가 더 안쓰럽고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연민도 느꼈지요.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 단지 잃어버린 기억 때문에 바보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헤라는 낯선 사내와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하였지만 왠지 그는 믿음이 갔지요. 서방에게 속아 쫓겨난으로 그녀는 어떤 사내도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사내란 믿을 수 없는 존재라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바천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헤라는 바천의 착하고 순수한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천에게는 그녀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지요. 그대가 끓여준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 한 그릇 더 먹어도 되겠어? 바천은 기억을 잃고 깨어난 후 처음 먹게 된 밥이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그럼요. 잘 먹으니 다행이요. 헤라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미역국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바천은 미역국을 받아 후루룩 순식간에 먹었지요. 의원의 말대로 잘 먹다 보니 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도 살아나고 있었지요. 오랜만에 참으로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소. 그리고 미천한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 참으로 고맙소. 내 언젠가 그대에게 이 은혜를 꼭 갚을 날이 오면 좋겠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얼른 기억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좋지요. 나도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소.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게 참으로 답답하오. 그런데 어쩌다 혼자 된 것이요? 그 말에 헤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눈에는 이슬이 맺혔지요. 그녀는 잠시 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제일 부자 최진사 댁의 막내 며느리로 들어갔었답니다. 헌데 서방에게는 이미 서로 죽고 못 사는 기생이 하나 있었지요. 최진사는 아들의 그런 방탕한 생활을 종식시키고자 서둘러 저와 혼인을 시킨 것이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서방님은 혼인한 첫날 밤도 기생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밤마다 독수공방 해야 했지요. 헌데 어느 날은 내가 밖에서 외간 남자와 정사를 나누었다며 없는 말을 만들어내더군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자가 아버님 앞에서 저와 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갔지요. 그 일로 저는 창고에 갇혀 갖은 학대를 받다가 빈몸으로 쫓겨나 이곳 마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론 어떤 사내도 믿을 수가 없었지요. 바천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그녀도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랬었구려. 그대 또한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구려. 바천은 울고 있는 헤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대 또한 진실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러니 너무 속상해 마시구려. 바천은 자신의 처지도 안 됐지만 과부 헤란의 처지도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부 헤란도 쫓겨나와 항상 불안 속에서 홀로 살아왔는데 믿을 수 있는 바천이 옆에 있자 왠지 든든하고 불안하지가 않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바천은 헤란을 품에 안은 채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지요. 그동안 믿고 의지할 곳 없었던 두 사람에게 이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지요. 밤이면 두 사람은 한 이불 속에 나란히 누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밤만 되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 있으니 너무 두려워 마시오. 바천은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였지요. 그 덕에 헤라는 깊은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바천은 과부 헤란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바천은 빠르게 능숙한 어부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의 상처는 아물었고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평온한 것으로 보아 오늘은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 같소. 바천은 어부가 아님에도 바다를 읽는 눈이 참으로 놀랍소. 한 달 만에 이렇게 익숙해지다니. 바천이 그물을 던지는 솜씨가 날로 늘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물고기의 흐름을 읽고 있었지요. 이상하게도 바다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구려. 마치 예전에도 바다와 가까이 지냈던 것 같은 기분이요. 그들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헤란이 키를 잡으면 바천은 그물을 던졌고 서로 말하지 않아도 척척 손발이 맞았지요. 이 물고기는 좀 이상하구려. 이것은 희귀한 물고기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말도 있지요. 바천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바다에 놓아주었습니다. 행운을 주는 물고기라면 바다에 놓아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소.
해라는 바천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처녀적에도 없었던 설레임을 바천을 통해 처음 느껴보았지요. 바천이 함께한 후로 매일 만선이여. 그러니 우리에게 행운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어찌 내 덕이겠소. 부인께서 잘해서 그런 것 아니겠소. 해질 무렵 물고기를 가득 싣고 돌아오는 배 위에서 두 사람은 기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너무너무 행복했지요.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행복이 바천 때문이란 걸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헤란의 배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많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두 사람 부부야 뭐야? 어째 과부가 바천이와 한 집에서 사느냔 말이야? 아, 왜 그러겠어? 서방도 없이 밤이 외롭지 않았겠어. 그러니 저 바보라도 데려다 사는 것 아니겠어. 온매 남사스럽지도 않은가 봐. 과부가 되어 어찌 외간 남자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다니. 아, 차라리 잘된 것이 아니겠어. 그렇지 않아도 서방들이 저 과부한테 한눈 팔았었는데 이젠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니냔 말이야. 그건 그렇긴 하구만. 나도 저 과부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쓰였던지 머리가 다 아팠었구만 그려. 저 과부가 우리 마을로 들어오고부터 서방 관리를 하느라 얼마나 신경이 쓰였던지 원.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속닥거리거나 말거나 헤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는 각오를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바천은 바보가 아니라 그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그를 사랑하고 있었지요. 헤라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잡은 물고기를 팔기 위해 장터로 향했습니다. 바천은 집에 남아 그물을 손질하였지요. 요즘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니 그 바보가 복을 가져왔나 봐. 하! 장터 상인들에게도 바천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바천은 바보가 아니요. 그저 기억을 잃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제 훌륭한 어부요. 아이고, 화내지 마시오. 그저 농담이었소. 그런데 요즘 헤란의 얼굴빛이 좋아 보이는구려. 그런데 그때 관가에서 나온 포졸들이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인근 해안에 해적선이 출몰했다는 소식이오. 누구라도 의심스러운 배를 보면 즉시 관가에 알리시오. 아이쿠, 저런 조심하시오. 고기잡이 하러 멀리 나가면 위험할 수도 있겠소. 네, 그래야 하겠습니다. 헤라는 고기를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관가 근처 주막에 들렀습니다. 바천에게 술을 사주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포졸들과 관리들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 해적들이 암행어사를 습격했다더군. 그래서 지금 한양 포도청에서 고위 간부들이 내려와 있네. 그럼 암행어사가 잘못되었단 말인가? 암행어사가 절벽에서 떨어져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아직 생사를 모른다네. 아니 절벽에서 떨어졌다면 죽었지 않았겠나? 그거야 아직 모르지. 허나 아직 시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바닷물에 휩쓸려 어디론가 떠내려 간 것 같다네. 포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헤라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포졸들이 말하는 암행어사가 혹시 바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바천도 바닷물에 떠내려왔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설마 바천이 그럴 리가. 헤라는 더 많은 대화를 듣기 위해 포졸들 옆자리를 잡고 앉아 술 마시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밤이 깊어져 가고 있었지요. 한편 바천은 해가 지고 어두워져도 헤란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헤란이 걱정된 바천은 장터로 향했지요. 아니 저기 바천이 아냐? 요즘 과부 집에서 아주 호강한다지 아마. 아, 말도 말게. 아, 글쎄 저 바보가 물고기 잡는 솜씨가 대단하다더구만. 요즘 우리 마을에서 과부네가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는다고 하더구만. 바천은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헤란만이 걱정되었지요. 바천이는 물어물어 장터 어물전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헤란 부인이 이곳에 오지 않았나요? 아, 벌써 다녀갔지. 간지 한참 되었구만. 아, 자네가 말로만 듣던 바천인가? 그렇습니다요. 하하, 자네 덕분에 나도 덕을 좀 보고 있지. 자네가 물고기를 그렇게 잘 잡는다면서. 그런데 어르신, 헤란 부인이 어디로 간다고 했었나요? 아, 그거야 나도 모르지. 왜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나? 내 걱정이 되어서 찾아 나왔구먼요. 그럼 잘 한번 찾아보게. 아마도 어디 들릴 데가 있지 않았겠나?
바처는 어물전을 나와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헤라는 주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지요. 바처는 그것도 모르고 장터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그녀를 도저히 찾을 수 없자 그는 포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혹시나 배가 있는 포구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포구에 도착한 바처는 헤란을 찾아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도 안 보이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바처는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헤란이 보이질 않자 겁이 났습니다. 행여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포구에 군사들이 나타났지요. 그들은 내금이 금군으로 몇 달 전부터 실종된 암행어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바천을 향해 걸어왔지요. 이보시오. 잠시 고개 좀 들어보시오. 김복동 장수는 건장한 사내로 금군 중에서도 유능한 장수였지요. 그는 몇 달 동안 일대를 수색하며 부하들과 함께 암행어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바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암행어사가 아니시오. 바천은 암행어사란 말에 깜짝 놀라며 당황했지요. 누구시오? 나를 아시오? 김복동은 바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요. 어사께서 살아계셨군요. 온 나라가 어사님을 찾고 있었사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을 어사라 부르니 바천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나를 착각하시는 것 아니오? 나는 그저 이해란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이요. 김복동은 바천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가 찾던 암행어사 박진우가 틀림없었지요. 어사께서는 저를 모르시겠사옵니까? 저 김복동이옵니다. 5년간 어사님을 곁에서 모셨사옵니다. 혹시 기억을 잊으셨습니까? 대감께서는 암행어사 박진우이시옵니다. 그제서야 바천은 자신이 기억을 잃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기억해내려 애를 써봤지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이 없어. 그 말에 김복동은 즉시 다른 부하들을 불러 모았지요. 빨리 마차를 준비하라. 어사님을 한양으로 모셔야 한다. 그리고 빨리 의원을 불러야 하느니라. 어사께서 기억이 전혀 없으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옵니다. 하지만 분명 어사님이 맞으십니다. 암행어사 박진우이시지요. 내가 정말 암행어사라고? 그런데 왜 기억이 나지 않는지 모르겠어. 어사께서는 부패한 관리들의 밀무역을 조사하던 중 실종되셨사옵니다. 3개월 전의 일이었지요. 자객들의 습격을 받아 절벽 아래로 떨어지셨사옵니다. 아마도 그때 머리를 부딪혀 기억을 잃은 듯 하옵니다. 그 말에 그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붉은 비단 도포와 어사와 그리고 임금의 모습. 그러나 그런 형상들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지요. 그렇다면 내가 매복 공격을 받고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말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이고. 그러하옵니다. 저희는 어사님을 찾기 위해 해안가 일대를 모두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사옵니다. 대감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니 하늘이 도우셨사옵니다. 그때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자, 어서 마차에 오르시지요. 나는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 아니 되옵니다. 지금 주상전하께서도 어사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올라가셔야 합니다. 내가 신세진 사람이 있어. 나는 그녀에게 돌아가야 하오. 그녀도 지금 나를 찾고 있을 것이오. 그 말에 김복동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어사께서는 이미 정원자가 계시옵니다. 그녀는 조소저라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어사님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중대사가 어사님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사옵지요. 정혼자가 있다는 말에 바쳐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해란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김복동과 그의 부하들은 바천을 억지로 가마에 태우고 한양으로 달렸습니다. 다음 날 바천을 태운 마차가 한양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큰 양반가 앞에 도착했지요. 높은 담장과 웅장한 소슬대문이 그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사 도착하였사옵니다. 이곳이 어사님의 가문 박씨가의 본가이옵니다. 3개월 전 어사께서 출발하셨던 곳이지요. 바천은 마차에서 내려 낯선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고 어색하기만 했지요. 대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제일 앞에서 달려나온 사람은 품위 있는 노년의 부인이었지요. 바로 바천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늘이 너를 돌봐주셨구나. 어머니는 바천을 보자마자 버락 끌어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지요. 진정 제 어머니가 맞으신지요? 저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두 눈이 커지고 두 눈에 눈물이 흘렀지요.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어미는 하늘에 감사할 뿐이다.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것이니 조급해 말거라.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여인이 바천에게 다가왔습니다. 단정하고 고운 이목구비를 가진 젊은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조소저 박진우의 정혼녀였습니다. 오라버니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오라버니가 돌아오시기만을 매일 밤 북두칠성에 기도드렸답니다. 조소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절제하며 공손히 인사했지요. 바천은 그녀 또한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정혼자요? 네, 오라버니, 우린 어린 시절부터 정해진 연분이었지요. 기억이 없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라버니 곁에서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소저는 침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헤란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날 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암행어사 박진우는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헤란도 저 달을 보고 있겠지? 그녀도 나를 애타게 찾고 있을까? 다음 날부터 박진우는 명희에게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에는 각종 약재 향기가 가득했고 조소저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를 간호했지요. 기억은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되찾으려 하면 더 멀어지는 법이옵니다. 천천히 과거의 물건들과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머릿속 상처가 아물면서 기억도 조금씩 돌아올 것이옵니다. 치료가 끝나고 조소저는 박진우를 데리고 후원을 산책했습니다. 진우 오라버니, 이것은 어릴 적 오라버니가 즐겨 읽으시던 책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조소저는 낡은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박진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는데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박진우는 책을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전혀 낯설지는 않소. 조소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의원의 치료가 끝나면 매일매일 박진우를 데리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꽃이 피기 시작한 정원을 거닐고 있었지요. 오라버니, 이 매화나무 기억나세요? 10살 때 오라버니께서 직접 심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이 우리 정혼이 정해진 날이었고요. 그리고 그날 밤도 조소저는 박진우의 방에 등불을 켜고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무척 포근했지요. 오라버니는 어릴 적부터 붓글씨를 참 잘 쓰셨어요. 마을에서 제일이었지요. 그리고 오라버니는 5살 때 이미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조소저 정말 고맙소. 이렇게 정성껏 간호해 주시니 너무 감복스럽소이다. 당연한 일이에요, 오라버니. 우린 이제 곧 부부가 될 것이니. 조소저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박진우 곁에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박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지요. 오라버니 혹시 기억나지 않는 시간 동안 만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말에 박진우는 헤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그는 그녀 생각에 잠시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소. 한편 헤란은 방 안에 앉아 창문을 열고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천이 금방이라도 활짝 웃으며 달려올 것만 같았지요.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그가 입던 옷가지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지요. 헤라는 바천의 옷을 볼 때면 그가 그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덧 그가 갑자기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지요. 바천,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이오? 살아는 계신 것이지요? 헤라는 바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가 흘린 눈물로 그녀의 베개는 축축히 젖어 있었지요.
그리고 아침이면 그녀는 넉나간 사람처럼 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그가 돌아올 것이라 그녀는 생각했지요. 헤란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하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곤 하였습니다. 저 과부가 또 멍해졌구먼. 바보천치가 사라지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쯧쯧 과부 주제에 남정네를 들였다가 이제 와서 그리워한들 뭐하노? 그 바보는 어디 가서 또 헤매고 있을 것이구만. 헤라는 마을 사람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바다 넘어 어딘가에 있을 바천 생각뿐이었지요. 일과를 마친 헤라는 그날 저녁 절벽 위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바천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장소였지요. 그이가 정말 암행어사였을까? 그래서 어쩌면 기억이 돌아와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왜 내게는 작별 인사도 없이 갔을까? 그가 암행어사였고 기억이 돌아왔을 때 나의 존재가 부끄러웠을까? 난 그대가 암행어사이기보다 바보천치였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소. 헤라는 바다가 보이는 절벽 위에 앉아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허공에 날려주었지요. 그날도 그녀는 그렇게 바천의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1년이 훌쩍 지나갔지요. 한양에서 박진우는 정원을 거닐며 단풍이 물든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것이 기억나는구나. 내 이름, 가족 그리고 암행어사로서의 임무까지. 하지만 여전히 그 바다와 어촌마을 그리고 헤라는 그의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 그 다음은 가족과의 추억, 그리고 마침내 암행어사가 된 순간까지. 하지만 여전히 실종되기 직전의 기억은 흐릿했고 헤란과의 시간은 선명했지요. 오라버니, 차가 준비되었어요. 어서 들어오셔요. 조소저가 미소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1년 동안 그녀는 한시도 박진우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녀의 인내와 헌신이 박진우의 기억이 돌아오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지요. 조소저, 1년 동안 이렇게 곁에서 돌봐주어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기억을 이만큼 되찾지 못했을 것이오. 조소저는 사랑스런 눈으로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우도 그녀에게 감사함과 애정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암행어사 직무를 시작하게 되었소. 그동안 못했던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조사할 것이오. 그것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셨다는 뜻이군요. 정말 기쁩니다. 그녀는 밝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에도 미묘한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진우가 직무에 복귀한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다른 여인의 그림자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조소저가 돌아가고 밤이 깊어지자 박진우는 홀로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억은 돌아왔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지요. 이상하구나. 기억이 돌아왔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이 느낌. 암행어사 박진우는 오랜만에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게 익숙한 분위기였지요. 내가 실종되기 전 조사하던 사건 관련 문서들을 모두 가져오게. 관리들이 서둘러 문서들을 가져왔습니다. 박진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집중력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어사께서 정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군요. 그 날카로운 눈빛이 그립던 차였습니다. 박진우는 관리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해안 지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지요. 내가 조사하던 사건은 서해안 일대의 해적들과 부패한 관리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조정의 군사 기밀까지 유출된 정황이 있었지. 그는 지도 위에 서해안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그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곳이었지요. 그리고 그곳은 그가 이해란을 만났던 어촌 마을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히 조사하여 해적들과 부패한 관리들을 모두 뿌리 뽑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고 병력을 동원해 조사하겠다. 이보시게 김장수, 이번에 동원할 병력 300명을 준비하시게.
알겠습니다, 어사. 암행어사 박진우는 병력 300명을 이끌고 다시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복을 통해 병사들을 데리고 밀무역 현장을 덮쳤지요. 암행어사 박진우는 현장에서 잡은 밀무역군들을 신문하여 자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하여 포구를 관장하는 관아의 현감과 관련된 관리들 수십 명을 잡아들였지요. 그리고 달아나려는 해적선도 붙잡아 일망타진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암행어사 박진우에게 화살을 날린 자객도 들어있었지요. 이복의 김장수, 이자들을 한양으로 압송하여 형조 감옥에 넣으시게. 모든 증자와 자복까지 받았으니 처벌만 하면 되네. 알겠습니다, 어사. 헌데 어사께서는 한양으로 같이 가시지 않으시나요? 난 잠시 들려볼 곳이 있네. 알겠습니다, 어사. 그럼 저희들 먼저 죄인을 한양으로 압송하겠습니다. 장수 김복동은 죄인들을 한양으로 압송하고 암행어사 박진우는 마을로 향했지요. 말 타고 해란이 사는 마을에 도착한 박진우는 곧장 해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란 안에 있어. 해란은 오늘도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그대가 정말 바천이요? 그렇소 내가 바천이요. 해란은 달려가 박진우에게 버락 안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하였지요. 해란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서야 온 것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한참 만에야 해란이 눈물을 닦고 물었습니다. 미안하오 사정이 있었어. 그런데 이 복장은 무엇이요? 이제 나는 과거의 기억을 찾게 되었소. 알고 보니 나는 암행어사 박진우였소. 그 말에 해란은 크게 낙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크므로 더 이상 인연이 될 수 없다 생각한 것이지요. 그랬었군요.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나와 같이 한양으로 올라가십시다.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소. 그 말에 해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양이라니요? 한양에 가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우리의 혼인을 허락받을 생각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염려 마시오. 부모님도 우리 사이를 이해해 주실 것이요. 해란은 자신이 짐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놓치고 싶지는 않았지요. 해란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그를 따라 나섰지요. 아니 그 바보 천치가 암행어사였다는구먼. 그러게 말이여 과부가 땡 잡았구만. 오늘 암행어사와 같이 한양으로 올라갔대. 참말로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더구만. 어째 우리는 이렇게 찌질한 서방만 만나 고생만 한다냐? 아, 나도 부잣집 서방을 만나 호강 한번 해보고 싶구만. 아 그런 소리 말어. 서방 들으면 서운하겠구만. 아, 들으라면 들으라지. 내가 뭐 없는 말 했남? 한편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부모님께 큰 절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분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를 구해 주신 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해란이라 하옵니다. 오 그렇소. 참으로 고맙소.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려. 우리 아들을 살려주어 참으로 고맙소. 아니옵니다. 누구라도 그리 했을 것이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 여인과 혼인하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에 아버지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아니 얘, 내게는 이미 정혼자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 때문에 그동안 생각 많이 했사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 난감하게 되었구나. 조대감께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리고 조소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모두 듣고 있었지요. 조소저가 들어오자 아버지 어머니는 무척 당혹스런 눈빛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아버지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정혼을 했으니 본처로서 이 여인을 서방님의 첩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얘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오라버니께서 기억을 잃으셨을 때 그곳에서 이미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분이건 오라버니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지요. 그러니 제게도 소중한 분이옵니다. 어허, 내가 참으로 이해심과 포용력이 차고 넘치도다. 역시 조대감의 훌륭한 여식이로다. 하하.
그래, 우리 예비 며느리의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좋다. 부인의 생각은 어떠시오? 그래도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영감? 그래, 내 이름이 혜란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은 어떠하냐? 첩실도 괜찮겠느냐? 저는 첩실이 아니더라도 그의 곁에서 지켜볼 수만 있어도 괜찮사옵니다. 그래, 그럼 되었다. 아마 조대감께서도 사정을 알면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혼례는 올해 중에 조대감의 여식과 올리고 혼례가 끝난 1년 후 자네가 첩실로 들어가거라. 감사하옵나이다, 아버님. 그리하여 그해 가을 암행어사 박진우는 조소저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가을 헤라는 첩실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세 사람은 서로를 위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조소저는 헤란을 은인으로 여기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녀를 사랑해 주었답니다. 세 사람 모두 참다운 사랑을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소저의 사랑은 심금을 울리네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